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태스크포스는 오늘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내세우며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함에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루는 법원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 미사일 개발 핵심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출근길 한파가 매섭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TF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5달여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당시 대응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란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어제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서로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리부터 견제구를 던진 가운데 정부는 결국 피해자의 인권과 현실적인 한일 관계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검토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 생존 피해자와 피해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교부 안팎에선 아베 총리의 방한이 걸려있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정부의 입장 발표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TF 결과 발표와 이에 이은 정부 입장 발표에 따라 한일 관계는 또다시 과거사를 둘러싸고 크게 냉각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합의 이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난항을 겪던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의가 해를 넘기기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정규직들이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으로 주목받던 인천공항. 어제 인천공항 노사는 생명안전 업무 인원 3천여 명을 공항공사가 직접 정규직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7천 명가량은 본사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기존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는 등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입니다. 한국노총이 어쨌든 합의에 불참했고 지금 정규직 노조 위원장도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고
후속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화를 완성해 나가야 될 과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정부가 정규직화 대상과 고용 방식 기준 등을 밝히지 않아 이러한 갈등이 빚어졌던 만큼 다른 공공기관에선 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의 꼼꼼한 후속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옛 정권의 적폐 가운데 하나인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주주총회가 현 정부 낙하산 논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5일 모집 공고가 나간 가스공사 사장직에는 보름간 10명이 서류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를 관할하는 산업자원부 고위직 출신 A씨도 있는데 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취업 승인서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다른 5명을 제꼈습니다. A씨가 공직자윤리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시점은 그 뒤입니다. 공사 측은 공고 개시 무렵 취업 승인을 신청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취업 승인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요 타이밍을 잡아주신 거라고. 하지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노조는 정유라의 특혜 입학에 비견할 불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익 성적을 예를 들어서 800점이 같은 아이라면 한 달 뒤에 만점 받을 거야라는 그 하나로 오늘 서류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A씨는 다른 한 명과 함께 최종 후보로 올라 내일 주주총회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총은 사실상 일대 주주인 산업자원부 뜻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은 기권 분위기입니다. 정부 쪽에서 26% 가지고 있고 한 주주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니까 총합계가 7.9% 있고 그러네요. 한전이 20% 있고 뭐 정부하고 한전이 결정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노조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감사원엔 공익감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러시아가 북미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늘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오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미국이 제재에서 협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자처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 재무부는 오늘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미 재무부는 리병철 부부장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로, 또 김정식 부부장은 미사일 연료를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에 더 무게를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에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 이행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또 북한도 대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러시아가 중재 입장을 밝혔지만 당분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영장심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실세로 향하는 향후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7월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재직 중 모두 5천만 원의 뇌물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아 챙긴 정황이 최근 검찰에 포착돼 오늘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반대로 석방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수감됐습니다. 그런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들이 풀려날 경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수석이 풀려나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법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역시 석방된다면 검찰 입장에선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이전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의 혐의와는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어제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 대해서 사용자 동의 없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기 위한 전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양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파 의원 숫자도 상당히 많아서 반쪽짜리 통합으로 도로 4당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안철수 대표는 CBS를 시작으로 한 여러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걸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도 투표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장병환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수 적폐의 하합과 그 길을 가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이목을 끈 것은 반대파들이 법원에 제출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자에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반대파와 통합파가 20대 19로 다소 밀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안 대표 측은 본인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졸속 모집이었고 중립지대 의원들은 결국 찬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당원 투표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통합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추후 법적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투표 이후에도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개의 자체가 쉽지는 않아 양측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 절차가 마무리돼도 국민의당에서 이탈한 의원이 많으면 의석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도로 4당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 결과가 통합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후보들의 손사래가 잇따르면서 홍준표 대표의 인재 영입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표. 비장의 인재 영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입니다. 장 총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로 자신이 언급되는 데 대해 잠시나마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숙고 끝에 아직은 현재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엄중하다며 부산시장 출마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법관 측도 CBS와의 통화에서 주위에 만류가 많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칫 지는 선거에 뛰어드는 격이라 모험에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국당의 인물난이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강진이 덮치자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구호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구호에 나섰던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당시를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 현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단체 급식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진의 공포가 포항을 덮친 당일 차량을 끌고 곧장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 봉사에 나선 것입니다. 850인분의 첫 식사로 봉사를 시작한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순탄하게 봉사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포항으로 내려간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줄지어 급식 봉사 차량이 포항으로 모여들더니 사흘이 지난 뒤에는 대한적십자사도 급식 봉사에 합류했습니다. 자연스레 이재민 분보다 많은 양의 식사가 만들어졌고 음식은 남아 돌았습니다. 어차피 세 군데가 같이 똑같은 음식을 하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고 뭐 언론사들이 봤을 때는 그림은 일단 되니까 소위 그림이 잘 나오고 주목받기 좋은 급식 봉사에 봉사 단체들이 몰리면서 음식이 남는 등 서비스 중복은 물론 단체 간 갈등까지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단체 간 업무를 조정해 효율적인 봉사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입니다. 조정이나 서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야만 하는 건데 민간에다가 맡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교통정리의 역할을 실제로 영국의 경우는 정부가 민간 영역과 파트너십은 물론 규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전 재해 기록을 토대로 자원봉사단체의 수와 업무 분장, 조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3개를 올리며 개인 월간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한 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12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만 4골, 3개의 어시스트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리비아에서 무장 괴한들이 송유관을 폭발시켜 리비아 원유 생산이 하루 최대 10만 배럴 정도가 줄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2.6% 오른 59.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검찰이 우선 다스의 120억 원의 성격 규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내일부터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핵심 피의자들이 경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건물 관리인 김모 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해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최고위원은 5년 이내에 한국당에 재입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고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등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철원이 영하 15.8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4.5도, 제천 영하 13도, 서울도 영하 10.1도의 분포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불어서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오늘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원주 영하 2도, 청주 0도, 광주와 대구 영상 3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 공기질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만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가 안 되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신문을 보면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하고 여성 일자리 관련 대책 소식들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허용이 된다면서요? 네, 청와대 첫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소식과 정부의 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가 무려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지켜가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 5년 로드맵도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는 아기를 낳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유리천장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야근을 당연시하는 기업 문화와 또 법에 적힌 휴직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는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전문가 TF가 최종 개선안을 제시한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저절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 지금의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이라는 왜곡된 임금 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계약 근거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0일에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을 제출받아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노동계와 재계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내년 법 개정을 놓고 노사 진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반발의 합의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또 다른 차명 계좌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재산을 추적해온 경찰이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새로 밝혀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업자 비리를 수사하는 중에 삼성의 추가 차명 계좌를 확인을 했고 최근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명 계좌 200여 개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회장이 2011년 1,000억 원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수십 명의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 주식을 처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여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이 최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드러난 계좌 외에 추가 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는데요. 법원은 최근 삼성 임원 개개인의 계좌 추적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 공개의 문을 넓힌다는 소식인데요. 정보공개법이 내년 1월 시행 20년이 되지만은 여전히 정부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을 시키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갖도록 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무적으로 지금은 중앙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과 지방공단과 공사로 확대됐는데요. 정보 투명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짜 정보는 기관과 특정인이 독점을 하고 일반인에게는 빈 껍데기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꺼지지 않아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 네, 수요일 아침 하늘길 시정도 좋고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 걱정은 안 하고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국제선 가운데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일부 비행기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 가운데 하노이에서 들어오는 제주항공과 호치민에서 들어오는 아시아나항공, 다낭에서 들어오는 이스타항공 등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도착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 여행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공항이 복잡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오늘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대부분 항공사가 만석이고요. 제주 출발 서울행도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에어에서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삿포로와 방콕으로 가는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취항했는데요. 진에어의 부산 삿포로, 부산 방콕 노선은 매일 한 번 운항하고 있고 방콕으로 가는 데는 저녁 시간대, 삿포로로 가는 데는 오전 시간대 출발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북핵과 사드에 가려져 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바라는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올바른 방향으로 읽힙니다. 일본은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혀서 제대로 얘기가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재협상도 생각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집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할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편견 없는 채용을 말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온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가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다시 추워진 아침 안녕하십니까? 서울이 영하 11도고요.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8도. 정말 반짝 풀렸던 날씨는 간데없고 강한 한파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다는 점 감안하고 출근길 나서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찬바람을 뚫고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지검의 검사들입니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라도 하겠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죠.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전달한 사람들과 관리한 사람 5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고 그들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목된 장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국민 탄압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위안부 합의 피해자 소통 부족입니다.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오늘 그 합의에 대한 합의를 검토한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를 다시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죠. 그렇죠. 그 검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아시다시피 피해 할머니들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고요. 예. 어제 강경화 외무장관도 그런 맥락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게 결론이라면서 증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증거도 있다? 네. 정부는 오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요. 어떻게든 합의를 유지하느냐, 재협상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아예 파기를 선언하느냐 이것을 두고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전 정부가 했던 정부 차원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재협상을 요구한다거나 파기를 선언한다면 일본이 과연 받아들일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양국이 못을 박았던 대목이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태스크포스의 발표 때 이와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합의를 서로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어제요? 네. 한일 관계가 이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가 좀 부담스러운 타이밍 아니냐. 그렇죠. 입장 발표 시기를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발표 내용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조윤선의 위기 또 우병우의 기회입니다. 먼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 예정이 돼 있죠.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50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번에는 무슨 건입니까?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작성 때문인데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다시 석방의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 이런 구속 적부 심사가 오늘 열리는 것인데 앞서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의 운명이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것도 중요한 뉴스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갈림길에 선 국민의당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전당원 찬반 투표 오늘부터 시작이죠. 네. 오늘과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K보팅 투표를 실시하고요. 29일과 30일에는 ARS 투표도 진행합니다. 나흘간입니다. 네, 그 투표 결과를 모두 합해서 31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뜻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죠. 현 시점에서는 통합을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 측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도 전당원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보이콧 운동도 강력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전화 받으면 끊어버리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워낙에 깊은 탓에 이거 자칫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말로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 훨씬 더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끝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해당 행위다. 이게 이유인데요. 징계에는 4단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최고 단계인 제명까지 나오겠느냐. 정가에서는 설마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고 수위의 제명이 된 겁니다. 류 최고위원은 어제 윤리위 직후에요. 한국당은 죽었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고 홍준표 대표의 성희롱 막말에 관한 상당히 심각한 폭로도 하나 했습니다. 류여의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죠. 류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앵커님 저한테 살살해 주세요. 정치인 유여해 아니니까요. 저 어제부로 그냥 자연인 되신 거예요? 정치인 딱지 떼신 거예요? 정치인 아니고 지금은 자연인 유여해입니다. 야, 아니 단 하루 만에 최고위원 자리에서 아니죠. 단 하루 만이 아니고요. 거의 몇 시간 만에 우리 당은 최고 존엄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네요. 지금은 제명당했으니까. 최고 존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일사천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 최고위원 회의가 또 바로 밤에 열리는 걸 보면서 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내가 정말 대단했구나. 내가 대단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으면 얼마나 빼내고 싶었으면 당대표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밤늦은 시간에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 그거 최고위원 회의 밤에 9시에 한 거 우리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 MBC 사장 사태. 한 번 있었던 그 심야 최고위원 회의를 류여해 위원 때문에 전 최고위원 때문에 열어가지고 그렇죠. 제명을 의결해버렸다. 내가 그렇게 그 열정이었으면 정말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물려서 당대표가 직접 또 페이스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정말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당 안에서. 더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나온 게 그나마 다행.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앵커님은 그런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정의에 불타서 또는 불의를 못 참아서 이렇게 뛰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치를 지키고 싶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홍 대표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1월 18일 날 모두가 바른정당으로 가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당에서 그 당을 지키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도 제가 만드는데 같이 앉아서 회의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당을 지켰더니 어느 정도 번듯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바라보는 게 힘들던 참에 그랬죠.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차라리 다행이다. 전 정말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주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열심히 뛰어나왔는데 다 뛰어나오고 보니까
이제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진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실 인터뷰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게 어제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밤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네. 저희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갈등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데 가끔은 안 하는 거 침묵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연 결정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왜 이런 중징계가 나왔을까 하는 건데 당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출 행동과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행위를 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항 지진을 두고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라고 한 걸 비롯해가지고 아니요. 기사 보셨으면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 포항 발언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번 윤리위 징계에서 그거 빠졌어요? 네. 그거 포함이 아니고? 그거 포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번에 제가 무엇으로 징계를 받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들어간 거 아세요? 그러면 그거 포항 지진 발언 빠지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발언들 뭐 후한무치, 마초, 낯술꾼, 그냥 간단하게 최고 존엄 이런 것만? 홍준표 대표의 존엄성에 대한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 저희 죄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들이.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요. 저 들어갔는데 이미 결정하고 저를 부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너무 당에 대한 해당 행위다, 모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제 부대변인단이 제가 최고위원인 시간이었죠. 어제 오전 11시에. 성명을 냈죠. 부대변인단이. 네. 그때 성명을 냈는데 저한테 유여해 최고위원이라고 안 하고 유여해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소시오패스다, 뭐 정신분열 그렇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도 다 해당 행위죠. 그렇게 된다면. 따지면. 또 하나 더 있죠. 홍준표 대표가 2010년경이었죠. 안상수 대표에게 홍준표 최고위원이 열심히 덤비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럼 그거는 본인은 해당 행위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대표는 더 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당대표에게 최고위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다 해당 행위면요. 아마 우리 정당 역사에 모두가 최고위원들이 다 해당 행위로 다 제명돼야 될 거예요. 아니 뭐 단어들을 좀 막말 같은 단어들을 써서 돌출 행동을 했고 품위도 훼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당대표는 모두 바퀴벌레, 암. 표현이 더 셌죠. 나중에 연탄가스, 그다음에 저한테 주모라고 했는데 우리 앵커님 여성이신데 주모라는 얘기가 듣기 좋은 노래 같으세요? 자, 그러잖아도 어제 제명이 결정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류호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아주 중대한 성희롱 발언 하나를 폭로하셨는데 하나만 한 거죠. 밤에만 쓰는 게 여자 용도다. 여자의 용도는 밤에만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홍 대표가 한 적이 있다라고 폭로하셨어요?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홍위병들이 나타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홍 대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뭘 듣느냐, 이걸 뭘 보도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날짜도 제가 대충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러 대표실에 독대하러 들어갔을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팟캐스트 적반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방송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잘 살려놨었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저를 아주 정말 그 당시부터 저를 참수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뺏었죠. 뺏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송을 가져갔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 얘기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셨다고요. 여자는 밤에만 쓰는 용도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송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지켜달라고, 이것만 지켜달라고 애원을 했었습니다. 애당심이었죠. 그 당시에 무슨 애당심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렇게 정치 이따위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하려면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따위로 아니다. 정치하지 말아라. 네, 이따위로 정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따위로 울면서 하는 정치 하지 마세요.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라고.
아니 이게 성희롱 발언치고도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네. 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거든요.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녹취록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이 있냐고. 그런데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녹취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제일 억울해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여성의 차원이 아닌 지금 이건 정치인으로서 네. 제가 인터뷰를 그럼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대화 도중에 누가 녹음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치밀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표 만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에 녹음기 켜고 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치밀했으면 좋았겠죠. 아니 어제는 또 녹취록이 있다는 그 녹취 뉘앙스의 아닙니다. 말도 하셨길래. 아닙니다. 녹취가 혼돈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의 녹취지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구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녹취록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기사가 엉망으로 지금 섞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또 폭로하실 내용이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저는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그 전에 시당위원장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오만과 독선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제가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터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고 그 너무나 순간적으로 저한테 하신 이야기라서 충격을 받고 제가 대응을 못했던 것은 진짜 제 불찰입니다. 그럼 주변에 뭐 증인이라든지 나와서 바로 그걸 얘기한 걸 들은 분이라든지 뭐라도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저 명예훼손 당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소송 당하실 수도. 명예훼손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대질신문을 하겠죠.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100% 맞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들은 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장난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명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법적 다툼 가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밝힐 것입니다. 미리 좀 밝히시면 안 돼요? 이미 결정은 하셨을 텐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지난주에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대변인단의 성명 발표까지 그리고 홍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 여러 가지 부분이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후까지는 복당이 불가능한데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하려고 하죠.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류여혜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앵커님, 교수 인사말 마지막 제가 할게요. 하세요. 예, 하세요.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짧게. 유여혜 박사라고 해도 좋고요. 교수라도 해도 좋고요. 또 그냥 유여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여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아요. 네. 마지막 주인데 오늘 뉴스 행간도 중요한 거 갖고 오셨네요. 네, 어제 장자연이란 이름 석자가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위원이 의견을 낸 수준인데도 여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검토
들끓는 여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2009년이죠, 그 사건이 네네, 맞아요. 벌어진 게. 예. 그러니까 이게 2009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 꽃보다 남자란 드라마 인기가 뭐 채식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 드라마에 출연해서 막 얼굴을 알렸던 신인 여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다음 날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자연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방송사가 기획사 사무실 앞 복도 쓰레기통에서 불에 타담한 장 씨의 자필 문건을 발견해서 보도했는데요. 예. 이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연예인 자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문건이 하나 나오면서 일파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 씨는 기획사 측의 강요로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 문건에서 호소를 했고요. 예. 성상납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드라마 감독 뭐 이렇게 해서 5명의 실명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명단이 경찰 수사로 한 20명까지 불어났는데요. 맞아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성상납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기획사 대표를 포함해 7명을 사법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해보겠다 이 발언을 하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 장자연 사건.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대중의 기억세포를 자극했다입니다. 기억세포를? 네. 8년이면 9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연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시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 SNS 여론을 보면 마치 뭐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처럼 모든 기억을 다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뛰어놀던 장소에 가면 그때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사의 발언이 우리의 기억에서 잠시 사라졌던 그 기억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계의 추악한 이면이 아마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꿈을 갖고 살고 싶은 신인 여배우였는데 현실은 이제 전혀 달랐던 거죠. 예. 드라마 감독이 골프 치러 뭐 오라 그러면 쫓아가야 되고 룸살롱에서 술 접대야 되고 예. 잠자리까지 강요받았다.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호소는 국민들한테 뭐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력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다. 이런 예. 고백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9년의 시간이 사실은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장자연이란 이름 석자가 차지하는 그 공간을 아픈 기억으로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권력자들의 이름은 주르륵 나왔는데 수사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우리 뇌리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9년이 지났어도 별로 바뀐 게 없다입니다. 바뀐 게 없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장자연 사건에 왜 이렇게 대중이 흥분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연예계요? 네. 연예계만 일단 비단 연예계만 비교를 해도 2014년 연예계 지망생을 고용해서 기업형 성매매를 강요했던 조직이 적발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던 기획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연예인이 되려면 성로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면서 옷 벗는 연습까지 시켰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충격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연예계뿐만 그런가 연예계 말고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갑질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런 을들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성완종 리스트가 떠오른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얘기를 들으면서 성완종 리스트가 떠오르셨어요? 성완종 리스트 보세요. 성완종 전 경남교 회장이 죽기 직전에 우리 사회 유력 정치인 그리고 그들 8명의 구체적인 상납 액수까지 적은 메모 남겼잖아요. 거기도 리스트죠. 그렇죠. 네. 예, 결과는 메모. 어땠습니까?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장자연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장 씨가 문건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폭란 당사자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인사들 나는 모른다. 딱 잡아떼면 그만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서 재조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이 과연 은폐될지 아니면 밝혀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기 들어있는 인물들은 다들 권력자. 네.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벌써부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씁쓸해진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후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의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의 뜨거운 열기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평창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포스코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파트너 포스코. 청취자 윤영보님, 죄 없는 여배우를 괴롭힌 권력자들 엄벌하지 못한다면 이런 폐해는 계속될 겁니다. 황창선님도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8672님, 우리도 미투 운동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2부로 갑니다. CBS 반도이브라 맘스 카페에 나와 있는 김은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지 2018년에도 반도이브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삼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흩어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재외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애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가 됐나? 어떻게 약정 끝날 때를 딱 알고 폰이 이러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알고 보니까요, 아이폰이 고의로 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답니다.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이폰 측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소비자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첫 순서로 이 얘기 다뤄보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올해 마지막 순서로 2017 베스트 워스트 판결 뽑아보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야말로 화제의 영화 강철비의 감독 양우석 감독과 인터뷰도 준비해놓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정시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밸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전 세계 애플사의 휴대전화,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시한 아이폰에 대해서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공식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이른바 폰 고의 성능 저하죠. 그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왜 폰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 신제품 팔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던 그런 소문들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미국의 아이폰 이용자들은요 이미 집단 소송을 시작했고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익명의 아이폰 유저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폰 지금 쓰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쓰셨어요? 거의 10년 됐죠. 우리나라 아이폰 처음 나왔었을 때, 3S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네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10년을 쓰신 분이세요? 예,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신 분인데. 네네. 근데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현상을 느끼셨던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운영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느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느려져요. 평소에는 잘 되던 기능이 갑자기 느려져요. 이젠 너무 오래돼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꿀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내 폰이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을 받아들이기에는 구형이 돼서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슬슬 바꿔야 될 때가 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갔을 때 스마트폰이 꺼지는 현상이라든지.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 스마트폰 전원이 픽 꺼져요? 추운데 스키장이라든지 아주 혹한에 추운데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0장 찍을 수 있는 거를 10장밖에 못 찍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같은 데 갔더니 이게 스마트폰 전원이 나가든가요? 픽하고? 픽하고 나간 적도 한 번 있었고 배터리가 갑자기 10%, 15%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근데 추운데 가서 배터리가 나간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시베리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닌데 스키장 갔다고 해서 배터리가 나간다는 건 이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스키장 같이 멀리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휴대폰을. 그렇죠. 막상 이제 딱 끊어서 통화하다가 끊어진다든지 중요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일 때 꺼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언제 꺼질지 예측을 못한다는 사실이 좀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전도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게 100%가 뜨기는 뜨는데 이제 화면에 이제 100%는 떴는데 딱 빼자마자 한 10분, 15분 지나면 갑자기 95%, 9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과 이제 특성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느낄 때쯤 하고, 이게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네라고 생각할 때쯤에 무이자 할부도 끝나요. 공교롭게도.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할부도 끝났고 신제품이 마침 또 그때 나오고 이게 겹치면서 바꿔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2년 동안 약정 걸고 좀 할부도 받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쓰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정 끝날 때쯤 되면 역시 그렇지. 역시 이제 스마트폰은 2년 쓰면은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공식이 점점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약정 끝나고 할부 끝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성능이 저하된다. 신제품 사라고 신호가 온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아니야? 아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서 이번에 실제로 고의 성능 저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애플 거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설마 했는데 진짜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느려지니까.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장롱폰처럼 써야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업데이트 하지 말아야겠다. 그다음에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용자들의 성토가 좀 강하게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요새 말로 이게 실화냐? 우리가 얘기하던 그게 실화야? 정말이네. 이런 반응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측에서는 물론 설명은 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배터리를 오래 썼을 때 성능 저하로 아이폰이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리게, 그러니까 기능들이 느리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고의 성능 저하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납득들을 하고 계세요, 유저들이?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해 보면? 한 10명이 얘기를 하면 예. 보통 한 8명, 7명은 그래도 미리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뭐 옵션을 준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사용자들이 어쨌든 자기 돈 내고 구매를 한 건데 예.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근데 그걸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은 없고 없어요. 그 내용은 있어요. 이제 배터리 충방전 획수라든지 사용자의 그런 이용 형태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고지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떠한 전자제품이라도 다 그런 내용들은 적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느려진다라는 얘기는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다 그럽니다. 혹시 참여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도 참여를 해볼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참여보다는 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고 아이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하고 개선할지 이 상황 추이를 조금 더 보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폰을 10년 전부터 써온 아이폰 사용자 한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애플사 측은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폰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서 적은 배터리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능 저하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말하죠. 그러면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이게 고장이 난 줄 알고 신제품으로 그때그때마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문가 연결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만나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입니다. 폰을 잘 썼는데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성능이 훅 떨어지더라. 업데이트를 한 뒤부터 성능이 떨어지더라. 실제로 이런 접수들이 많이 있었나요? 애플의 경우 업데이트된 후에 기기 자료가 일부 삭제된다.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 연결 화면이 나온 이후에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원이 꺼지고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피해가 더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애플만 살펴본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라든가 LG는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업데이트된 이후에서 카메라 기능이 잘 안 된다거나 뭐 LTE였는데 뭐 3G로 임의로 바뀐다거나 하는 상담들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배터리 수명은 짧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업데이트한 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 일부러.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했어야지. 왜 문제가 되니까 왜 지금 얘기하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렇죠. 핸드폰이든 어떤 제품이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약해지고 그런 건 똑같은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을 떨어지지 않고 뭐 돈을 내더라도 뭐 배터리를 바꾸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선택권주가 박탈당했다는 그런 느낌, 소비자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는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싫어. 근데 이게 배터리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돈을 주고라도 배터리를 바꾼 다음에 성능을 올리고 이 폰을 오래 더 쓸래. 신제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건 당연한 그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인데. 그리고 그 애플에서 100% 완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설명들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병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꼭 필요한 조치를 했다. 소비자들을 위한 거였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좀 많을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내 성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버리고 새 폰으로 바꿔야겠네. 신제품 사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업데이트 해라라고만 하니까 저는 솔직히 업데이트 안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좋은 기능이 조금 더 나왔는데 내가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숙제하듯이 했어요. 숙제하듯이 밀린 그렇죠. 숙제하듯이. 그것도 업데이트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그 기능에 대한 예측을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고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애플사가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무총장님처럼 이거 최신형 기기로 교체하도록 일부러 꼼수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성능 저하는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미리 알고 있다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런 꼼수가 좀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소비자들이요. 이번에 이제 애플사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제조사들, 뭐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니야?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에 그런 문의는 안 오나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최신 기능 업데이트되면 구형 기종의 속도가 낮아진다거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 사례가 뭐 지금만 접수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소비자 문제로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동의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개선했는지는 나오지만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고지가 없죠. 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말로 위법하지 않은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좀 조사하고 조치를 내놓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미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줄 소송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는 그럼 뭐 호갱이냐? 우리도 소송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와 관련된 문의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서로 제기했을 때 현재 약간의 근거에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 동의하냐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동의를 하고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미국에 소송을 참여하는 방법 그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단소송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정에다가 소송 걸려면 개개인이 다 해야 돼요. 집단소송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미국 법정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2017년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써놓으셨어. 네, 써놨어요. 사랑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이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살짝 눈웃음 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마지막 인사해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초지일관 저 멘트 안 하겠습니다. 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라디오 재판정 애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두 분 이렇게 뭐 활동하시다 보면 참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참 억울하겠다. 혹은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판결들도 있으시죠. 사실 재판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100% 뭐 예를 들어서 제 의뢰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100%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서는 판사분들께서 뭐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들은 증거를 잘 안 남겨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꾼이거나 그러면 하면서 저도 막 화가 나는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알면서도 결과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을 알면서도 참 가끔은 씁쓸하고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올해 특히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픈 판결이 3개가 있어요. 민사가 2개고 하나는 형사인데. 어떤 거요? 많이 하셨네요. 그 강간 다른 거 다 이겼는데 이 3개를 졌는데 사실 이제 민사 재판은 너무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형사는 이제 중간간 사건이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남성분을 제가 피고인으로서 대리를 했었었는데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올 한 해의 판결들을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 그러면서 두 분이 뽑은 베스트 판결, 워스트 판결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베스트 판결부터 좀 볼까요? 노영 변호사님, 어떤 판결을 올해 베스트로 뽑으십니까? 사실 베스트라기보다는 very important로 좀 아주 중요한.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저는 가장 중요한 판결로 뽑았는데요. 탄핵 판결 빼면은 올해 판결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 사법연수원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우리 그 권한대행의 입에서 이 최종 선거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폐와 결별되고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실 곳인데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이게 이제 정말 결정이구나 이런 느낌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바꾼 그 역사적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소름 끼치네요. 그러네요, 정말.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모 방송국에서 이 결과를 듣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굉장히 저도 뭐라 그럴까요? 막 약간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헌법 교과서에 탄핵과 관련해서 한 2페이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파면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현직 대통령에게. 정말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거의 그 정권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의 정권도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말 그대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 법조인들조차도. 그런데 그걸 제 눈으로 목도했다는 게 올해 뭐 최고의 판결은 이 탄핵 심판을 빼고 논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베스트 판결. 노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판결이 8대 0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그 당시에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았었어요. 맞아요. 그 재판관 중에 몇몇 분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누구누구는 반대파다, 누구누구는 기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8대 0은 일부러 이제 뭐 일부러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고, 만약에 8대 0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훨씬 가중되지 않았을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는 무게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정말 그 약간 좀 특이한 내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죠. 사실 이번에 그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 이번 재판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재판부인데 과연
약간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재판부였거든요. 예. 이 재판부에서 과연 탄핵 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8대0의 의미가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이념의 아니다. 문제가 정치 아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8대0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좀 사실은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끝까지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탄핵 인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불성실한 직책 수행에 대한 판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원래 앞에 안 좋은 게 나오면요. 뒤에 결과가 좋습니다. 원래 결과가 좋다고요? 법정에서 법칙이에요. 좋다는 의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대0 탄핵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기억나는 게 옆에 이제 생방으로 돌아가면서 아나운서분이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게 나오면요. 탄핵이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인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건 세월호 7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거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안 했을 것이다를 탄핵 사유로 넣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성실한 직책 수행 부분에 그걸 넣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빠졌던 것이지 그게 실제로 뭐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 분 다 뽑으셨습니다. 베스트 판결, 탄핵 결정. 이것 외에도 베스트 판결 혹시 좀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제일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올해 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에요. 그게 왜 베스트? 왜 어떤 점에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 안에 고지만 해놓으면 써놓기만 하면 면죄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보면 1mm 깨알 고지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 1mm 깨알 고지 그 안에 내용이 뭐였죠?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같은 경품 행사를 했는데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품 추첨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1mm 크기로 글씨가 뭐가 써 있냐면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였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거 냉정하게. 여러분 1mm입니다. 1cm가 아니라 1mm로 이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홍보 전화하는 거지 스팸 전화하는 거지 바로 이런 걸로 새나갔던 거잖아요. 측에서는 우리 고지하지 않았느냐. 거기다 써 있는데 알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아주 간명하게 결론냈습니다. 해당 문장은 읽기가 어렵다. 읽기 어려운 건 취급 안 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꼼수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게 왜 유출되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경종을 울려줬다는 의미에서 올해 판결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아니라 아파트까지 걸고서 노 변호사님 그런 거 응모 행사, 경품 행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이제는 저도 그런 거 막 다 그냥 다 써가지고 냈는데 어차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보자 이러고 냈는데 이거 본 다음부터는 막 찾아봐요. 낚이신 거예요. 내 전화번호가 어디 쓰이는 건가 찾게 되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 판결이었다. 베스트를 뽑아주셨어요. 워스트로 갑니다. 워스트. 2017년 올해의 판결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워스트 판결 노 변호사님. 저는 그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았던 그 40대 연예기획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그게? 그게 이제 그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A형을 만나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내가 기획사 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서 수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아기까지 낳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15세 A양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꿰어가지고 동거하다가 애까지 낳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15세 여학생이 사실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그 남성분의 얘기를 듣고 서로 좋아서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13세 미만 의제강간죄로 뭐 성립해서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여중생이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서 보낸 편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15세 여중생의 마음과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 미숙한 상황이었다.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덜 해주신 게 아닌가 해서 섭섭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 재판정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셨죠? 사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령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결 때문에도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이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가 됐었죠. 맞아,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노영 변호사님은 그 판결이 못내 아쉽다. 문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있다 같은 증거가 있었거든요. 메시지. 사랑의 나이가 어딨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15세는 사랑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아이가 2심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내가 당시에 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었고 아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니 말을 바꿨는데 왜 인정이 안 됐죠? 너가 이제 지금에 와서야 말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가 뭐 보내온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였는데 제가 보기엔 뭐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던가 혹은 뭐 성숙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성범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워스트 판결 주셨어요. 백 변호사님? 저는 이 판결을 워스트로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AS 담당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분들.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의 기사님들. 한 1,300명 정도 그 기사분들이 이거는 삼성에서 우리를 직접 고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영은 7개밖에 없습니다.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69개는 협력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우리 뭐 전자제품 고장나서 가면 다 삼성 팻말 붙이고 다 옷 입고 계시는데. 그렇죠. 삼성 옷 입고 계시잖아요. 삼성 직원 옷 입고 있는데 삼성 직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삼성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삼성 직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169개의 협력업체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견 근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 기사를 본사에서 이제 불법 파견한 노동자를 보고 직접 고용하라라는 그 고용노동부 결정이 있었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하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하고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럴 때는 이거고 저럴 때는 저거고 라는 느낌이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좀 불신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판결이 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파리바게뜨 가맹점 그 제빵사 관련된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법원 판결은 아니죠. 불법 파견이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AS 담당하는 직원과의 그 연관성에서 설명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복장을 입고 삼성전자의 모든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니라고 한 결정 참 씁쓸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제가 더 드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지금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요?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이고 이게 삼성의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실은 이제 대등관계라고 원래는 봐야 돼요. 물론 대등관계 실제는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처음부터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들어간 것이고 계약서도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대행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은 물론 있겠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백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의 허점이다, 아쉬운 점이다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옷을 입고 정말
정말 모두 다 삼성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삼성 에어컨 직원이 고치러 아니라는 오시는 게 그분이 저는 진짜 아닌지 와닿지가 몰랐어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리상 뭐 제가 이 법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문자 중에는 법리적으로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고용 형태다라는 지적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베스트 워스트 판결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화제가 된 판결, 기억에 남는 판결은 어떤 거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저는 삼성전자 그 백혈병 인정 사건 같은 것들. 사실 오늘 삼성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이따가 또 앞에서 아이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노동자에 대한 백혈병 인정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인정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대표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무죄 판결. 또 그다음에 인천 여아 살해 사건에서 주범하고 공범에 대해서 20년간 무기징역 판결 이제 각각 내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훈훈한 판결은 없었어요, 백 변호사님. 좀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 짓죠. 네, 법정에서 판사분께서 이제 어린 청소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고 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네. 그래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이제 법정에서 이 청소년이 10번을 외치고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A군한테 A야 사랑한다를 10번 외치게 했습니다. 누구야 사랑한다를.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얼싸안고 거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고. 네, 법정 자체가 눈물바다가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 A군을 키웠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니까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니까. 네, 가출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 A군이 돈이 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려고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엄마가 이렇게 알게 되면 감싸주지 뭐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신고하는 엄마는 별로 없죠. 네, 근데 아들이 더 삐뚤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라고 해서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엄마가 그럼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를 해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만 보건데도 아이가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통상의 법정과 달리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치게 했던 사실 저는 이런 판사분들이 참 사회를 훈훈하게 잘 바꿔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얼싸안고 울었던 그 판결 올해 가장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청취자 많은 분들이 두 분 꿀잼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좋은 판결들 부탁드린다 말씀 주셨고 1518님은 노 변호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배우 같다. 좀 많이 가셨네요. 이거 인사말을 열심히 준비해 오시니까 이런 효과가. 백 변호사님도 새해부터 인사말 새해부터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오시고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CBS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2017년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국가 최종 후보로 우리나라를 올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도 특별했던 2017년. 올해의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선고로 박 대통령은 취임 153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9일 실시가 유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세월호가 1091일 참사 3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아줌마! 성진아!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빨리 나와서 엄마하고 살자. 그립다, 성진아. 보고 싶다.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살충제 계란 파문은 유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독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살해 동기가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서귀포 시내 모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8살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건 지난 9일. 작업을 하다 적재기에 끼어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12시간의 고민 끝에 법원은 정유라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할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 수소탄의 폭발 유력은 지금까지 한 6차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와, 5.5. 야, 5.5던데 5.5.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 시설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50분. 제천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해 아픔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의 JSA 귀수는 첩보 영화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주치의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내년 평창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자는 휴전 결의안이 오늘 새벽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정의와 기쁨의 뉴스들이 많아지길 기도하면서 참 특별했던 2017년 올해의 뉴스들 음향 뉴스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한의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한반도는 핵전쟁 위기 속에 놓인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영화 강철비가 선보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만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체 이 감독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궁금했는데 강철비의 감독은 주제의식과 재미를 조화롭게 아주 잘 버무렸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3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누가 만들었는가 했더니 영화 변호인의 감독, 양우석 감독 작품이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거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줄거리를 딱 듣고는 와 신선하다 했던 게 북한의 권력 1호면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열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대북 제재 목표가 정권 붕괴가 올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을 가하겠다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위치가 개성공단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뭐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그쪽에 있다고 하면 과연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생각을 해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휩쓸려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죠. 야 설마 저러겠어. 설마 하는데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 번씩 반문해 보시고 또 같이 의논해 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자 만들어 본 영화입니다. 근데 화두를 잘 던지신 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건고 하니 극중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죠. 곽도원 씨가 이제 분한 역할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요. 이거는 감독님의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이쪽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을까요? 곽철우라는 캐릭터가 철저하게 이 사람은 직업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은 어떤 것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에 염두에 두고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도 그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직업적 의미에서 내린 결론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내린 결론조차도 일시적인 결론이지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영화가 의도한 걸 수도 있네. 이게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 불편하기보다는. 저는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저희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용감하게 같이 질문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감독님. 무거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영화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지루할 틈이 없도록 아주 웃음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우성 씨하고 곽도원 씨가 남북한의 두 주인공이 같이 지드래곤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지드래곤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설정 이거는 그냥 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즐겨 듣는다고 합니까? 실제로 남북 교류가 그래도 이제 활발했던 시기에는 이제 꽤 보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빅뱅도 인기가 있고 지드래곤도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이제 두 철우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렇기에는 이 뼈다귀가 참 좋겠구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정우성 씨를 비롯해서 북한인 역할한 배우들 북한 사투리가 유창해요. 배우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오셨어요. 아니 정우성 씨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사투리를 배웠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유럽에서 이제 북한 여행 다큐라든지 이런 걸 찍어온 걸 보시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구나 좀 많이 공부를 하셨죠. 진짜군요. 정우성 씨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액션 씬도 정말 많았고 처음부터 정우성 씨를 딱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약간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극중에서 정우성 씨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세요. 이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저희도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전작에서 뭐 빠담빠담이라는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나오시면서 좀 인상 깊은 연기도 보여주셨고 하셔서 실제로 엄청난 캐릭터를 만들 때 그 드라마가 저한테 영향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부터 부담 없이 정우성 씨를 저희 엄철우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 그 이제 시한부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영화가 이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기에는 조금 스크린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서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보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보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먼저 그러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극장 스크린 수가 좀 줄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300만 뭐 지금 무섭게 돌파한 다음에 약간 주춤하는 요 느낌? 사실은 저희가 처음 개봉했을 때나 지금이나 관객들의 반응은 일정하게 나오고 계신데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긴 지금 힘들어지셨어요. 저희 영화를 보시려면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 돼서
그래요. 제가 안타깝네요. 이 질문하다 보니까. 별 말씀을요. 예.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찾아가서 어디서 하는지 찾아가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강한 메시지를 이번에도 던지셨어요. 전작인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 차기작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차기작은 일단 이 작품이 BEP를 넘겨서 손해를 좀 안 봐야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아니 얼마나 들어야지 저 손해 안 보는 손익분기점 넘깁니까? 한 100만 분 정도는 더 봐주시면 이제 BEP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만 명. 예, 일단은 넘겨야 되고요. 당연히 넘깁니다. 제가 볼 때 영화의 이 훌륭한 완성도로 봤을 땐 충분히 넘깁니다. 넘기고 나면 그러면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많이 한국 사회에서 좀 크게 변화해 왔는데 이 얘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 빈곤 얘기를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가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이것도 보통 무거운 주제 아닌데요. 어쨌든 상업 영화의 폼에 따라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석 감독 작품이라면 제가 믿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약해지지 마세요. 극장 저 스크린수 줄어든다고 너무 약해지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철비의 감독 양우석 감독이었습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